네, 시대의 한 수 시간으로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베테랑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일주일 전과 그리고 지난주 후반과 분위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한 자리인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이 시간에는 안타깝다, 아쉽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그 초입 구간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매크로 이슈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팀장님께서는 오늘의 지금의 빨간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바로 들려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매크로 이슈들의 변화가 생겼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을 잡고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이 금융시장의 큰 돈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참고하고 있는 지표죠.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그림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칠해놓은 부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안전한 국채 쪽으로만 돈들이 가고 위험한 채권들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는, 즉 위험 자산을 회피하니까요. 주식시장이 지난주까지 계속 안 좋은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는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5.43이라는 이 숫자, 5.43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새벽에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그리고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이 더 좋아지려면 여기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줘야지만 금융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도 계속 체크를 해서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난주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좀 악재였다면 요 뉴스가 새롭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 좀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국의 이제 선거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총리가 이제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돈이 없는데 감세를 한다고 하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겠네. 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투매가 나왔고 금리가 급등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면서 무모한 도박 아니냐, 패닉에 빠지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좀 쉬는 사이에 다행히도 일부 감세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은 거죠. 뒤집으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이 부분 때문에 빠진 것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금 제가 이제 채권의 폭락이 나왔고 채권 금리는 반대로 급등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쪽에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 이 영국의 길트채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 넘어섰다가 다시 4% 밑으로 내려오는 안정적인 그림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여기에 환호를 좀 했고요. 자, 영국의 통화는 파운드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운드화도 보시는 것처럼 달러 대비해서 조금 전에 그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급락한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서 원위치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하락했던 가장 가까운 이유 중에 하나라면 요것 때문에 하락했으면 요것만큼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가 올라오니까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파운드화가 일단은 반등을 했고 유로화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115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달러 너무 강하네, 우리나라 워낙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새벽에 115 가깝게 올라가던 달러 인덱스가 111까지 떨어지면서 달러가 살짝 강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팀장님, 급한 불만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안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을 괴롭혔던 그 악재성 재료들이 소멸돼가는 신호가 나와서 지금 안도하는 걸까요?
되돌림, 다시 되돌아왔다, 어느 정도 갭을 메웠다 이런 단어들만 귀에 쏙쏙 들어와서요. 어떻게 저희 분석하는 게 정답에 가까울까요? 네, 앵커님께서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번에 영국 사태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회복하는 그 정도의 흐름이지 완벽한 최근의 약세장의 원인이 해결된 건 지금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왼쪽에 상당부에 있는 영국의 총리, 영국의 재무장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수면 아래로 살짝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거 외에는 지금 시장이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달러의 강세, 그다음에 금리의 급등을 만들고 있는 일단 파월 의장이 기존의 스탠스를 별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이탈리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유로화는 별 움직임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푸틴도 좀 핵 버튼을 누른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영국 쪽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소는 살아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은 이제 이 LDI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쉬는 연휴 사이에 가장 많이 이제 좀 불안 요소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LDI는 뭐냐면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 펀드가 이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LD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 연계 투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 펀드는 이제 매월 지급해야 되는 연금 부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자산을 운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LD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LDI는 이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약속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확정 급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DB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금 펀드가 약속한 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여기가 타켓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변수가 되는 게 금리라는 부분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툭툭 한 번씩 변동성이 생기는데요. 이게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해놨던 연금 지급액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특히나 금리가 4% 예를 들어서입니다. 4% 금리를 주기로 했는데 금리가 3%로 떨어지게 되면 이자 수익이 1%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냐면 금리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채권 가격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는데요. 이 베팅을 할 때 주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러한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영국의 이러한 감세안이 나오면서 금리가 어떻게 됐죠? 급등을 해버렸죠. 금리는 급등을 하고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디스가 나버린 거죠. 원래 지급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이 있는데 이 파생 포지션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시 또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 또 올라가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LDI라는 이 투자 전략에서 뭔가 위기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이슈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한 어제 이제 영국에서 그러한 감세안을 일부 철회하면서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 다만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왜 금리가 혹시라도 다시 튄다면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이슈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취약한 기관 나라들이 먼저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금융기관이 바로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 위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을 보시면요. 그래프가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연초에는 부도 위험이 50이었다면요. 지금은 250 정도로 5배나 이 투자은행의 부도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들과 얽히고 설켜서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로화 쪽을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영국 때문에 빠진 거 회복하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유로화가 보시면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가줘야 강세 흐름이 되어야지만 달러도 더 약해지고 조금 더 시장이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탈리아와 관련된 이슈가 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빨간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일별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쪽, 코스닥 쪽, 선물 쪽 좀 3거래 연속해서 선물을 4거래 연속 좀 사고는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너무 대외 변수에 아직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밸류 측면에서 낙폭과대하니까 매수하고 요 정도 수준에 그친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을지 현재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 이에 따른 수급 동향 예측을 저희가 살짝 해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우리 원달러 환율과 반대의 그림을 보통 이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급락을 하니까 원화 가치가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급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받아내면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한번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갈 때 또 부도 위험을 체크할 수 있는 신용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6.4에서 6.95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레벨이 낮기 때문에 관찰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위험 수준은 좀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신 코스닥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급한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게 9조 원 정도 잔고였거든요. 근데 8조 원 정도까지 내려오더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면 신용 잔고가 이제 8조 원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올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 부분이 시장에는 그나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밸류에이션은 좀 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코스피 퍼의 밸류에이션이 8.87배니까요. 약 8.9배 정도 수준으로 9배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조금 싼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익으로 보면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안전한 좀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한번 봐보면요. 0.78배입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자산 가치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780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PBR 기준으로는 매우 지금 또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좀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월에 반등에 성공할지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2년 동안의 월간 수익률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22년 동안의 월간 수익률 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2%보다 더 많이 빠졌던 달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한 12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지난 9월 달 포함해서 이렇게 한 12번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다음 달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렇게 한 64%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12번 중에 11번 중에 그래도 64% 정도 확률로서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도 우리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7월 달에 반등을 줬었죠. 그래서 9월 달도 역대급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참고해 봤을 때 10월에는 조금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 일봉이 제가 피치포크 추세선이라는 이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단부를 과연 지지받을지 아니면 이탈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여기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았고요. 오늘은 위로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여기 중간대까지 갈지 아니면 위에 상단까지 갈지 이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추세대 안에서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이란 단어가 정말 반가운데 지금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단언하는 거는 힘들지만 팀장님 저희 만약에 이번에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은 다시 한번 저가에서 업종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가는 쪽으로 조금 전략의 키를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 포함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까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등 줄 때,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계좌 내에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에 따라서 그 전략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주식이 풀로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저렇게 막 하락할 때 현금을 만들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좀 줄 때가 그래도 계좌 내에서 한 5%라도 현금 비중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반등 줄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금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위치라는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반등을 좀 더 이어간다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낙폭이 아주 컸을 때 그 다음 반등하는 부분을 보면 단기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주로 반등을 좀 세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최근에 고점을 저는 9월 13일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이때가 보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시총 1조 이상 되는 종목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36% 가깝게 가장 많이 빠졌고요. 순서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 좀 있는데요. 여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케어젠이라는 종목은 이게 건기식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건기식을 하는 기업이고 미국 쪽으로 수출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신용 물량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면서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만 한번 받쳐주면 단기 낙폭 과대로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속상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과 관련된 밸류 체인 중에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약 보름 동안 25%나 아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밸류에이션 표를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보시면 과연 지금 주가 수준이 역사적인 PER, PBR 밴드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한번 그려서 뽑아보니까 아래쪽에 빨간색 그림이 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6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물론 애플과 관련된 이제 아이폰 14와 관련된 판매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보면 이 아이폰 14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년도 초에 새롭게 출시될 애플의 XR, VR 이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바닥권으로 이렇게 싸져 있을 때가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게 이익 기준으로 부담이 된다면 자산 기준으로 보는 게 PBR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초록색이 자산 가치보다 1.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아래쪽이 1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G이노텍의 12년 동안의 PBR 밴드를 보시면 주로 1배에서 1.5배 사이가 하단부였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애플과 관련된 이 애플 14와 관련된 판매와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1.5배와 1배 사이로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기회를 준다면 뭐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내년도에 XR, VR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PBR 기준으로도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LG이노텍을 한번 낙폭 과대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2차 전지 쪽이 생각보다 좀 약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이슈가 10월에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의 그래프가 전력 도매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패스트 네드라고 하는 요 중간의 그래프가 뭐냐면 전기차를 충전할 때 들어가는 충전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력 도매 가격이 올라오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휘발유를 넣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비용과 거의 지금 스프레드가 이렇게 붙고 있죠. 이 부분은 전기차의 수요를 살짝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좀 적게 들어야지만 전기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많이 좁혀지게 되면 빨리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니즈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가스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20배, 30배를 다 받고 있죠. 40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프리미엄이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 볼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 최근에 강한 쪽이 이쪽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쪽을 잘 봐야 된다. IRA 관련된 법안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년, 정제, 그다음에 이쪽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리튬을 정년하고 정제하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들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코리아 SE라든지 W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 위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조선이 들어가 있는데 조선은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주의 모멘텀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피팅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종목으로는 태광과 성강밴드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작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요. 내가 조금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럼 큰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태광과 성강밴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좀 탄력적인 종목을 원한다.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 뭐 DK라든지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싸니까요. 피팅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 이면에 있는 리스크 요인들, 점검할 만한 재료들과 함께 지금의 빨간불을 활용해서 공략해 볼 만한 업종들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